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핵 무력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장관급 인사 소환은 처음인데 전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전국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해 미군의 핵 우산을 끌어다 쓰는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할지, 즉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적이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북한 무력 도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안보 공방은 계속 이어질 태세입니다. 관련 이슈는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핵탄두를 탑재해 추진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는데 이번 발사는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핵 무력의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번엔 평안남도 개천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 2발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km 개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의 성능과 위력을 높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를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무력의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전술핵들을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괌 그리고 주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선제 공지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비행 궤도가 자유롭고 저공 비행을 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는데 다만 전술핵에는 NCND, 확인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 이틀 뒤 출근길 약식회견, 비슷한 질문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란 말로 한 발짝 더 여지를 두면서도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 논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해 해구산을 넘어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것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 국방당국은 전술핵보단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해 조율된 방식으로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아래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를 고수하는 건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풀이됩니다. 강경 여론이 높아지는 자체가 대북 메시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전술핵 이슈를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당 안에서는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실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김경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첫 현장 회의를 대구에서 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도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핵 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당내 TF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더 수위가 높은 자체 핵무장론까지 연일 거론하는 건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도 외국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탓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무능 탓이라는 야당의 안보 공방도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 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 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 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 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표적을 같이 선정을 하고 일부 경우 핵 운반수단, 이중 목적 전투기, 즉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것들을 한 측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 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이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해진 자진 월북 결론에 껴맞추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없앤 건 아닌지, 또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군 당국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라며 꼭 필요한 부서에만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불응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고 유족은 정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한 조사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경찰 이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로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는 압수수색 종료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되면서 또다시 윗선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년 전 산업부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하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뒤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를 마쳤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도 소환 조사해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사도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로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기소 수준에서 마무리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삼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른바 이준석 성상납 의혹. 1년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며 성접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내린 걸로 해석됩니다.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세현 측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는 게 경찰 판단인 만큼 성상납 자체도 사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거 발언을 재확인하며 이틀 연속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이 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스스로 자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에 막말 극우 유튜버를 앉혀도 되는 거냐면서 이번 인사가 확실한 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거듭된 논란에도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데 도화선이 된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율해야 할 김문수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연일 공방과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여야의 전선이 김 위원장 발언 논란으로 더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해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맞제소를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사령탑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회 품위를 실추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윤리위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한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금 전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친일 사관 논란을 일축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입니까?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누가 일본의 국권 참탈을 정당화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사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뺀 남북 재래식 전력만 비교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건 역시 국방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매입가 기준 2억여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15% 손해를 봤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공방이 급기야 여야 사령탑을 향한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비화하면서 대치 전선은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배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고, 여기 동시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가능성까지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 안에 좀 뭔가 조율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코드를 맞추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분명히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여권은 대단히 위험한 칼날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91년도 이후부터 폐기됐던 한반도 비핵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거를 파기하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핵을 배치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을 증대하고 핵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든지 공유하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용을 하든지 재배치하든지 그러한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의 SNS상의 의견 발표, 그리고 뭐 본인의 의견 표명, 이런 것만 가지고 논의가 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대한민국과 어쩌면 한민족을 대단히 위험하게 몰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어떠한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당권 주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로 결정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잖아요. 현재 한반도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대통령께서 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안보 문제를 갖고 여야가 싸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와 이해와 설명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이 여당, 이를테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조율하에 이런 의견과 주장이 나가고 있는지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른 얘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화해, 교류, 협력 이런 여러 차례 이제 합의를 해왔었잖아요. 뭐 비단 앞서 이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또 맺기도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북한이 이어왔던 최소한의 합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무의로 돌리거나 아예 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남북한에는 더 이상 서로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잖아요. 다시 남북한은 정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북이 전술핵 무기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우린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91년, 92년 남북한의 합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붕괴 이후에 소련의 연방에 들어가 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단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우려가 나와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철수하면서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불가침 협상을 맺고 핵 동결하는 이런 방안들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고 미국의 판단이 없고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수긍하고 동의해 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한국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핵 대 핵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하에 과연 움직이면서 지금 전술핵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다 폐기했어요. 그거는 서방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폐기하면은 우리가 경제 지원 충분히 해줄게. 너희들 나라 안전보장 우리가 해줄게. 서약까지 했어요. 조약까지 맺고. 그런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줬나요? 지금 봐보세요. 2022년도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서방이 무기들을 지원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심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을 안전보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안보 공약은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미 사문화된 조약을 갖고 계속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충분히 견제하고 방어할 수가 있어 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하고 때로는 미국도 좀 설득도 하고 해야 한다. 왜냐면은요, 북한이 진짜 김정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핵 먼저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 정말 핵폭탄이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정말 망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무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우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과 안전은 현실이다.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혼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 왜 전술핵을 개발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니까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핵 개발해야 돼.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하잖아요. 그걸 도대체 뭘 믿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과연 우리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웃 국가들끼리 힘 합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논리상 맞지 않다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뒤섞여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야죠. 핵무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 NPT 탈퇴 선언해야 되고요. 우리도 경제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문, 끊임없이 난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이냐. 이란이 핵 개발하는데 이란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용인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미국하고 국제 질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그동안에 최소한 우리가 북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월하고 이런 거는 단순한 군사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합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한테 뭘 요구할 겁니까? 북한한테 너네들 뭘 지키라고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합시다. 남북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평화 통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그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신중한 앞으로 걸어나갈 때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 신중하게 가야 하는데 그냥 제일 쉽고 빠른 방법으로 털썩털썩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결국 미국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신중하게,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북한과 계속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맞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어쨌든 잠수함을 보내는 거 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막아야 되고 외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지 공유할지 전략자산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NPT 탈퇴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다 논의해보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불쑥불쑥 얘기하면 안 된다. 전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찬반 모두 이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당장 뭐 NPT를 탈퇴하게 되면 뭐 제재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현실적인 뭐 이 냉혹한 현실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북한의 핵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 핵 자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하게 공론화가 좀 앞으로 이제 되고 일단 국내에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러니까 하나만 더 좀 드리고 말씀드리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벼랑 끝 전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인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내하는 방향을 통해서 북을 자꾸 이렇게 견인해 나가려고 그동안에 노력해 왔잖아요. 일관되게. 네. 근데 지금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핵 우산을 넘어서는 뭔가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핵항모라든가 핵 잠수함 배치라든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폭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다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측이 그걸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다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중국하고의 문제, 러시아하고의 문제까지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요.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 더 많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보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센 발언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분의 그 센 발언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할 이 경사노위원장인데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상당히 부적절하죠. 기본적으로 자연인 김문수가 그냥 어떤 광장에서 아니면 본인의 유튜브에서 저런 주장하는 거는 본인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발언을 그대로 저는요 그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살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2년형 이런 식의 했으니까 총살감이다. 이렇다면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당신은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했어요. 북한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 모이는 많은 정보들을 북한에다 갖다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좀 자제시키든지 아니면은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와 다른 판단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본인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직을 통해서 대화, 타협, 협상, 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동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대타협을 이끌어낼 분이잖아요. 내 생각만 오라, 내 신념만 오라. 그럼 어떻게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야당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본인의 발언 수위 낮추시든지 아니면은 좀 유감을 표명하시든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저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수 평론가에 입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때도 제가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웃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일성주의자인가 의심했어요. 사실은. 한때 신영복 선생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으로서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곁다리 같은 얘기지만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노동운동을 했던 투사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기준을 대면 막시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른바 윤석열차하고 좀 비교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윤석열차 그려서 카툰 그렸다고 거기에 상 줬잖아요. 네. 그 학생이 그린 건 표현의 자유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상중기관한테는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문체부에서 부적절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표현의 자유 경사노위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로 자신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경고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지적되는 게 대통령 비서관 파문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실의 대응이 문제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새롭게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된 지 8일 만에 나온 발언인가요, 이게? 그런 걸로 아는데 부적절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러면 아마 김문수 위원장도 자리 지킬 수도 있을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합니다. 이런 반응 보여주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건 본인이 해명해야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거리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임명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결자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김문수 위원장 본인이 이제 그만두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거듭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현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에 대한 그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내정 단계부터 과연 이 적격성이 있는지 그렇죠.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인사가 거듭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인재폭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훈 인사인지 아니면은 김문수 하면 노동가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건지 저희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노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현재와 미래의 노사관계를 재정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노조에 대한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민주노총 개혁돼야 되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목소리 높이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노조는 때려잡아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경사노위 이 위원장으로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과거의 인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위원장직을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고 굉장히 큰 공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사정보검증단 만들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뭘 검증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실 왜 없앴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검증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태 관련 정보와 약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며 해당 단체가 낸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3년 전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올바른 임신 중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한 국제 임신 중단 지원 단체가 만든 사이트 위민 온 웹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와 미프진 등 약물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려 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접근 금지 조치한 겁니다.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해당 단체는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고 최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단체는 사이트 정보 대부분은 임신 중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약 판매 역시 임신 중단이 시급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만 임신 중단 합법화 등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낙태 수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약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역시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다며 입법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신 중단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 유도제를 허가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는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 차원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리는데 방심위의 처분 절차가 정당했는지, 전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난 11일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신 씨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신혜성 씨가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좀 조사 결과 한 13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4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 거부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4차례나 거부했다라는 사정,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오해가 또 일각에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재판을 받다 보면 음주 측정 거부가 이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음주 운전 적발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강남구 논현동의 식당에서 이 동승자인 이 성남 쪽으로 이동할 땐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성남에서 잠실 쪽으로 한 13km 가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범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적은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신혜성 씨가 이 운전을 한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또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이제 탄 상태였는데 왜 다른 사람 차량을 탔는지를 놓고도 좀 말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 절도 혐의가 아니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라는 걸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건 뭡니까? 일단 절도죄로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혜성 씨 측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이 해당 발레를 하는 그 기사분이 키를 넘겨줬기 때문에 너무 만취한 상태여서 본인의 차인 줄 알고 탑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그 해명 내용도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때는 발레를 하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한 이후여가지고 차키가 그냥 꽂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의 차량을 타고 가면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근데 신혜성 씨는 내가 남의 차인지 몰랐고 만취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 타인의 소유하에 있는 물건을 내 소유로 하겠다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다음 차순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인데요. 이 부분은 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뭐 항공기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이 절도죄보다는 딱 절반 수준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서 이 고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일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처벌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뭐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굳이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절도했을 것 같진 않긴 한데 하지만 이거를 뭐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아마 만취 상태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이 본인이 그 키는 꽂혀 있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승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혜성 씨 측에서는 본인이 차량의 키를 갖고 있었고 이 열쇠를 지참하고 있어서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동이 걸리는 게 이 차량용 이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본인이 무단으로 절도로 이 신고가 들어갔던 차량은 흰색 SUV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 소유 그 당시에 발레 파킹을 마쳤던 차량은 검은색의 쿠페 차량이라고 지금 전혀 나오고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인데 종도 말이죠. 다르고 이게 어떤 형상도 많이 달라서 착각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혜성 씨가 사실 운전 혐의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7년 4월에도 입건됐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음주운전도 이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음주운전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재범률이 높은 편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른바 습성, 그러니까 상습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실무에서 해보더라도 아주 평범한 회사원, 가정주부, 그리고 뭐 기업의 임원 등 분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걸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걸리지 않겠지, 뭐 과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도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치가 이런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 적발된 건수를 보면 한 4명 정도가 재범, 음주운전 재범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비교적 근래인 2011년도까지 40% 이상의 재범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표가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고요. 한 올해 들어서 일단 기억나는 것만 해나 9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그 연예인들인데 음주운전 적발이 잦아지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도 좀 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는데 이번에 적발된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했다라는 건 또 상당히 또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재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이. 최근에는 지난 9월에 배우 곽동원 씨가 차량에서 잠든 채로 발견이 됐었죠. 그때도 음주운전을 한 그 거리 자체도 짧지가 않았었습니다. 한 10km 정도를 제주에서 운전을 했던 경우인데 이 부분이 본인만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적인 특성상 곽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던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본인이 주연급의 배우이기 때문에 뭐 편집을 한다거나 해당 촬영분을 드러내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실상 어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실제로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해당 영상 등을 유튜브 등에서 바로 내리기도 했고 손해배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도 나온 바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받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좀 엄중하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오늘 한 재판이 이제 시작된 게 있는데 국제 비영리 단체 위민 언 앱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차단했던 조치를 두고 이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쟁점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위민옷 앱이라는 곳이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해당 사이트에는 어떤 낙태와 관련돼서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과 관련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 관련 의약품을 연결해주고 실제로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온라인상에서 이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건 불법 사이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망 관리자들 9곳에 차단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올 3월에도 있었지만 지난 19년 3월에도 한 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2차례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다. 네. 사실 의약품을 배송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가진 게시글인데 분리하지 않고 전면 폐쇄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한 건 과도하고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 이런 부분은 이 행정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다. 불법적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네.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그 낙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데 말이죠.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는 이제 낙태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이라든가 여성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접속을 차단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의약품을 제공하는 건 우리나라 실정법상, 약사법상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낙태약품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하는 것 자체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당행위다. 법령상 이 어떤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라면 이게 실정법상 위반이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 임신을 중절해야 되는,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로서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이 정당행위, 긴급피난 전부 위법성이 조각되는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지금 위민온 웹 측의 어떤 주장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WHO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 중단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WHO를 통해서 이 증거 자료를 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신이 또 올지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앞으로 남은 법적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법정에서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 그 재판소에서 결정문 취지에 담은 대로 주수별로 판단을 좀 달리 할 것인지 해외 입법례도 보면서 이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논의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불법적으로 임신 초기에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약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 판매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임신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지 않고 있다는 거 현장의 혼란만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그 웹사이트를 그 정부 당국에서 네.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후속 조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마친 가운데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들의 은폐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지난 2020년 9월에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국방군에게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18명을 투입해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 처리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우선 국가안보실의 경우 2020년 9월 22일 17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 통지 등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 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 평가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6분쯤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당시까지 파악된 상황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뒤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1시간쯤 뒤인 오후 7시 반쯤 퇴근한 등 국가위기 컨트롤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즉 합참은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고 상황평가 회의를 했지만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경우 안보실,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 상황이라고 하자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안보실이 이대준 씨 첩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 보고서에는 이대준 씨의 피각 소각 사실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역시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통일부가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논의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최초로 전달받은 2020년 9월 22일 18시경이 아닌 이대준 씨가 피살된 이후이자 최초로 인지한 9월 23일 01시로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도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 기관의 은폐 사실까지 이번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뜻을 밝히며 논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등 5개 나라만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In favor 143, against 5. Abstentions 35. Draft resolution A/ES11L/L5 is adopted.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선언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러시아군은 즉각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모두 4건이 채택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찬반으로 맞서며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Any attempt to divide a nation in any form or method is merely the beginning of lasting, very serious troubles rather than a solution. Self-determination is legitimate right to freely choose thei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결혼을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자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정보업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거겠죠? 네, 결혼정보회사는 보통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를 맺어주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커플 매니저 등 상담사가 회원의 성향과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추천한 뒤 실제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 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 잘 알려진 두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매출액과 가입자 수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정보 업체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보는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했다면 최근에는 상대를 고를 때 보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결혼인식 관련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당장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집값과 양육비 부담 등 삶의 여건이 팍팍해지면서 외모나 성격이 더해 결혼 상대방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용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의뢰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 결혼정보업체들은 의뢰인을 매칭할 때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취향과 취미, 성격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고려하는데요. 제가 결혼정보에서는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에게 결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신입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할 상대를 한번 네. 찾아보고 싶고 어느 정도 제가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도 좀 조언을 드리는 판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나는 뭘 하면서 놀까요? 성격, 성향 네. 이네요. 네네. 우리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군대는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요 형님 장가가셨어요? 미혼입니다. 아, 키가 어떻게 되시죠? 반올림 아니요, 안 하면 됩니다. 안 되나요? 네, 정확하게 써주시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재산적인 부분을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연령대, 학력, 네, 뭐 직업군 이런 거 써주셔서 집안 환경을 좀 어느 정도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냥 좀 편해 보이는,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을 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꼭 맞는 사람, 장사인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서도 쉽지 않은 상담이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군은 어떤 부분을 선호하시는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퇴근이 좀 정해져 있는 공무원, 교사. 네, 좋은 직업군 선호하시는데요. 학력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네. 선호하는 사항은 학력이 가장 좋으신 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저 역시 은연중에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저희 신분증을 주시면요. 최종 학력까지 저희가 다 인증을 해요. 또 본인이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등기부 등본으로 부동산도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성향 자체가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이고 호불호가 약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성분이 자기 색깔이 좀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좋겠다. 네. 직장 생활하신 경력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경제력은 좀 약하신 편이고 성실하고 좀 유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따지시는 분이다. 스스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점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애 낳을 거면 이제 직장도 있어야 되니까 사랑이 깔려 있지만 조건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정보 업체를 하면은 조건을 먼저 우선시하고 만나게 되고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만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공존하는 결혼정보회사. 여러분은 본인의 혹은 자녀의 결혼을 결혼정보회사에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YTN 김자양입니다. 네, 실제 이 연결 과정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장단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결혼정보업체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아도 결혼 상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기본적인 검증도 해주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결혼 자체를 굉장히 부담이 크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의 상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일종의 자본으로 말한다면 원시적인 자본 축적 계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치화되고 이 계량화된 조건들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를 그 사람이 가진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또 비슷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 후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모의 노후 준비 상태라든가 자녀의 양육, 교육, 그리고 주거 안정성, 질 등에 의해서 매우 부담도 커지고 편차도 커지게 되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지론을 많이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동지론이 계층 고착화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중개업체를 통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대방을 찾는 흐름은 더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나하고 사회경제적 위치 비슷한 사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매칭이 됐었을 때 조건을 개인적인 선호나 태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들의 여러 가지 취향을 중시하는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의 생각하고도 어쩌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방식의 결혼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간 뉴이죠. 다음번 주제는 뭔가요?
네, 월간유 있죠. 다음 아이템은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81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와 두 자녀를 키우는 부부를 각각 만나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이유와 반대로 낳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들어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출산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자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잇몸은 매일 자극받고 견디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소중한 잇몸 이가탄으로 지켜주세요. 잇몸병의 탁월한 성분 4가지 이가탄. 지금 경험해보세요.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 부착제 미세노즐로 넓은 면적에 도포 부착해 음식물이 잘 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음식을 즐겨보세요. 혼자해서 둘, 셋, 넷. 주거 공간의 중심은 늘 사람이어야 하기에 중앙하이츠는 사람을 중앙에 두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주거 명품 사람을 중앙에 중앙하이츠. 한창 공부하느라 바쁠 때, 모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울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그때가 우리 아이 건강 챙길 때, 삼성화재 만날 타이밍.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